정오의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왔으나 한양성 북촌에 자리한 김대감 댁의 서책방은 여느 때처럼 스산했습니다. 방 안은 볕이 드는데도 한기가 돌았습니다. 좌의정을 지내다 물러난 김대감은 병세가 위중하여 병석에 누운 지 이미 석 달째. 집안의 웃음소리가 그친 지도 그만큼이었습니다. 약다리는 냄새만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소리가 하나 있었으니 유독 또렷하게 들려오는 사각사각 벼루에 먹을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만이 이 집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대감의 외동딸인 청아 아씨는 올해 20을 갓 넘겼습니다. 여염집 교수들이 혼수로 술을 놓을 나이에 청아는 붓을 잡았습니다. 고운 실을 만져야 할 손은 먹물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대감이 강직한 성품 탓에 조정의 간신배들에게 밀려나 파직당한 그날부터 그녀의 손에서 붓과 먹이 떠난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그녀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청아가 붓을 잡은 까닭은 단지 글을 쓰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남긴 말, 맑은 묵향은 선한 인연을 불러온다는 전설을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아씨, 점심 진지라도 좀 드시지요. 이러다 아씨마저 쓰러지시겠습니다. 곁을 지키던 늙은 유모가 눈물 지으며 죽상을 내밀었으나 청아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백지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유모.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 간신들의 무고로 저리 누워 계신데 어찌 목구멍으로 곡기가 넘어가겠습니까? 청아의 눈은 시뻘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는 것은 아비의 결백을 호소하는 탄원서였습니다. 그녀는 밤새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가 관리하던 굴량미 장부의 마지막 수취인 장경수와 이를 증언해줄 창고직이 이만복의 이름을 탄원서 말미에 피로 쓰듯 적어 넣었습니다. 평생 맑기만 하던 그녀의 맑은 묵향에는 이제 억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월도 금음께로 접어들어 바람이 찼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스산하던 자식. 김대감의 숨소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탕향 냄새를 뚫고 문틈으로 얼음장 같은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촛불이 까닭없이 푸른빛을 띠며 흔들리더니 방 안에 있던 모든 이가 일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승의 차사였습니다. 저승의 법도는 지엄하여 차사가 인간의 생사에 경미하게 개입바람이나 환시하면 경고를 받고 정해진 명을 지연시키는 중벌은 소멸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천 년 묵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의 석이었고 그는 명의 상관인 듯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직 인간의 감정을 희미하게 기억하는 듯한 서늘한 눈매의 명이었습니다. 석이 손에 든 붉은 적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명부였습니다. 김아무개, 향년 62. 시가 되었다. 지체할 것 없다. 명, 어서 명부대로 일을 처리하게.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감의 머리맡으로 다가섰습니다. 망자의 영혼을 거둘 차사의 손이 대감의 이마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대감의 이마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명은 문득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코끝을 스친 맑은 묵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탕향 냄새와 죽음의 기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먹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에 항거하는 강인한 의지, 아비를 구하려는 절박한 효심, 그리고 삶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뒤섞인 수백 년간 맡아본 적 없는 강렬한 생의 향기였습니다. 수백 년간 죽음만을 다루던 그에게는 낯선 충격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사랑채 건너편 서책방에서 달빛을 등진 채 붓을 든 청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비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도 모른 채
오직 아비의 명예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을 태우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녀의 그림자가 촛불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그 처연하고도 강인한 모습에 수백 년간 망자만을 보아왔던 명의 무심한 가슴에 처음으로 이상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것이 연민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 무얼 꿈을 대는가? 저승의 법도는 지엄하다. 석의 날카로운 질책에 명이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석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잠시. 이자의 생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합니다. 저 여식의 원념이 명줄을 붙들고 있어 저항이 거셉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은 아니었으나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실로 김대감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딸이 쓰고 있는 탄원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은 차마 그 손을 대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는 저 여인의 붓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운명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자시 마렵이 즈음하여 멀리서 희미하게 꽃기요 하고 첫 딸기 울었고 곧 인시초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시가 지나 인시가 되자 저승의 문이 닫히는 시각이었습니다. 망자는 정해진 시에만 거둘 수 있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석의 얼굴이 노기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시를 놓쳤다. 내 놈, 고작 인간 계집 하나의 먹냄새에 홀려 1000개의 법도를 어겨. 홀린 것이 아닙니다. 저 여인의 염원이 너무 강해 망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명이 가리킨 곳에는 청아가 기어이 탄원서 한 장을 완성하고 탈진한 듯 붓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겨우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니 이내 깊은 잠인지 혼수인지 모를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석은 분노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일 밤 자시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때도 미적거리면 너와 나 둘 다 염라의 벌을 면치 못할 게다. 두 차사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석은 사라졌으나 명은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감댁 지붕 위에 머물며 꼬박 하루를 더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저승의 법도보다 저 여인의 눈물을 더 신경 쓰게 되었는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혼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청아는 핏발 선눈으로 탄원서를 들고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홀로 보낼 수 없어 늙은 유모와 머슴 돌쇠가 가마를 모시고 뒤따랐으나 저작거리의 소란함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파직된 역적의 딸이 올리는 탄원서를 받아주는 관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규수가 직접 관아의 문을 넘으려 한 것이 문제시되었습니다. 물러가라. 어디라고 감히 역적의 딸년이 발을 들여. 썩 꺼지지 못할까? 나장의 거친 손길에 청아가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애써 쓴 탄원서는 흙먼지에 더럽혀졌습니다. 청아는 울음도 터뜨리지 못하고 그저 찢어진 손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맺혔으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다시 탄원서를 주워드는 그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의 가슴이 두 번째로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무감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은 자기도 모르게 서책방 지붕에서 의금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이가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오랜 벗이었으나 지금은 대사원의 자리에 있는 최 대사원이었습니다. 그는 김대감이 역모에 휘말리자 애써 외면했던 터였습니다. 최 대사원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청아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는 청아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훅 불었습니다.
마치 손이 있어 먼지를 털어내듯 청아가 떨어뜨렸던 탄원서가 먼지를 툭툭 털어내더니 마치 살아서 날아가는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최 대사원의 얼굴 정면으로 날아갔습니다. 아이쿠, 이게 무슨 짓인가? 웬 종이장이. 최 대사원은 뺨을 세게 때리는 종이장에 놀라 탄원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김대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아의 피 맺힌 글씨와 그녀가 적어넣은 증거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최 대사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결국 탄원서를 품에 안고 발길을 돌려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붕 위에서 명이 가만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일으킨 바람이었습니다. 명백한 1000개의 법도 위반이었습니다. 인간사에 개입한 차사는 소멸의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흙먼지 속에서 탄원서를 움켜쥐고 다시 일어서는 청아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예감했습니다. 청아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작은 사찰로 향했습니다. 늦가을 산사의 공기는 더 찼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간신들의 세가 너무도 막강했기에 최 대사원 한 명의 힘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상 앞에 엎드려 가져온 먹으로 작은 불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자비를 베푸시어 제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을 제가 감당할 터이니 부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염원은 굳건했습니다. 차가운 법당 바닥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오직 일념으로 기도하는 여인. 명은 그녀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한기를, 허기를, 그리고 절박함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수백 년간 잊고 지냈던 인간의 고통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 숨만을 거두던 그에게는 생소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공감하는 자신의 마음이 연민을 넘어 연정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날 밤 대감댁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감이 잠시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유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아씨, 대감마님께서 정신이 드셨습니다. 몸종의 외침에 청아가 법당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대감은 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청아야, 이제 애쓰지 마라.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저 내가 맘 편히 사는 것이 이 아비의 바람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절대 부질없지 않습니다. 최 대사원 나으리께서 탄원서를 가져가셨습니다. 곧 아버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청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효심과 절박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 다시 자시. 어제보다 바람이 더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어김없이 석과 명이 나타났습니다. 석의 표정은 어제보다 10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변명 따윈 듣지 않겠다. 어서. 석이 재촉했지만 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석. 이자는 억울하게 죽는 것이오. 당신도 보지 않았소. 저 여식의 끓는 피가 이 방의 공기를 데우고 있어. 이런 망자는 거두어가도 저승에서 원귀가 될 뿐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관인가? 우리는 그저 명부에 적힌 대로 영혼을 수거할 뿐. 내가 염라의 판결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인가? 단 하루만. 제발 단 하루만 시간을 더 주시오. 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미쳤군, 미쳤어. 인간의 희로애락에 물들다니. 내 놈은 차사의 자격이 없다. 비켜라, 내가 직접 거두겠다. 석이 김대감에게 달려드는 순간 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차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부딪히자 방 안의 촛불이 모조리 꺼지고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찬기가 돌았습니다. 내가 감히 동료를 막아? 이자의 명예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두 차사의 기운이 격돌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웬 소란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대감댁에 충직한 머슴 돌쇠가 몽둥이를 들고 사랑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는 요즘 집안의 우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사랑채의 스산한 기운을 느끼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대돌 아래 신발을 꿰차 신지도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방 안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웬 사내들이 다투는 소리가 난 듯 했는데 필시 어젯밤에 헛것을 본 고양이 놈이 또 들어왔나 보군. 돌쇠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틈으로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석이 명을 밀치려다 돌쇠가 내민 머리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석은 저승차사의 채통에 맞지 않게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인간의 살은 저승차사에게 불과 같이 뜨거웠습니다. 에잇, 저런 미천한 것에게 닿을 뻔했군. 돌쇠는 문틈으로 보이는 싸늘한 기운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고, 춥기는. 웬 놈의 바람이 이리. 에이, 퇴. 돌쇠가 문지방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침이 마른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석에게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그 침이 하필이면 석의 검은 도포 자락에 튈 뻔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닭피나 인간의 침은 속세의 가장 강한 양의 부정이라 저승의 존재들이 가장 꺼린다 하였습니다. 수백 년 묵은 차사석은 기겁을 하며 두 걸음이나 물러났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기침이 더 심해지셨네. 이놈의 외풍은. 이럴 줄 알고 내가 닭을 한 마리. 돌쇠가 갑자기 품속에서 푸드덕거리는 씨암탉 한 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닭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닭피가 잡귀를 쫓는다 하였지요. 이놈의 목을 따서 문지방에. 으악! 석이 기겁하며 방구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닭의 피는 저승사자에게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명은 그 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 엄격하고 냉철한 석이 고작 머슴의 침과 닭 한 마리에 질색하는 모습이라니. 허허. 석, 당신도 아직 속세의 더러움을 두려워하는군. 시끄럽다. 저 더러운 놈이 닭의 목을 비틀기 전에 어서 일을 끝내자. 하지만 이미 돌쇠의 난입으로 기운이 흩어졌고 밖에서는 또다시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시간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석은 분노로 몸을 떨며 명을 노려보았습니다. 명, 너는 천계에 돌아가면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죄를 먼저 염라대왕께 이 사실을 고하겠다. 석은 그 말을 남기고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명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젖은 솜처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날이 밝도록 청하의 방 앞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청하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어제 최 대사원이 탄원서를 가져갔지만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사원부의 다른 관리들에게 보낼 탄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란한 향냄새와 함께 대감댁에 먼 친척벌 되는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입이 가볍고 입심 좋기로 소문난 마파도댁이었습니다. 아이고, 청아야. 이게 웬일이냐? 대감 어른께서는 아직도 누워 계시고. 쯧쯧. 내가 다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해.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침묵과 어울리지 않게 높았습니다. 마파도댁은 말로만 위로를 건네며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아야. 너도 이제 나이가 찼다. 아비가 저리 누워있다고 내 인생까지 내버릴 게냐.
여자의 운명이란 시집을 잘 가야 풀리는 법이다. 고모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청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할 때지. 내가 아주 좋은 혼처를 물어왔다. 병조 판서댁 둘째 아드님인데 듣자 하니 인물 좋고 학식 좋고 내가 시집만 가면 그 집안 힘으로 내 아비 누명도 벗겨줄지 누가 아느냐. 이것이 그 병조 판서 대감의 각별한 뜻이라 하더구나.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청아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모님, 저는 제 아버님의 명예를 팔아 제 안위를 구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뭐? 2년이. 내가 누굴 위해 이리 발품을 파는데. 아비 닮아서 고집만 세 가지고는 너 그러다 평생 수절하고 늙어 죽는다. 마파도댁이 악을 쓰며 나가다가 미끄러운 문지방 탓인지 제 치맛자락에 걸려 문지방에서 크게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내 엉치야. 이 망할 년의 집구석은. 그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명은 지붕 위에서 그 꼴을 보고 저도 모르게 또 한 번 웃었습니다. 그는 병조 판서가 바로 김대감을 모함한 간신들의 우두머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위험한 제안을 단칼에 베어낸 것이었습니다. 명은 그녀의 강인함과 올곧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저 더러운 거래에 넘어갔다면 자신도 이리 마음이 쓰이지 않았을 터였습니다. 어차피 벌을 받을 바에야 이왕이면 저 여인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싶다고.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곧장 최 대사원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최 대사원은 어제 받은 탄원서를 앞에 두고 관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의 위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탄원서를 서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바람이나 환시로 경고하는 것은 경미한 벌로 그치나 이렇듯 인간의 마음에 직접 관여하여 신문을 유도하는 것은 중벌이라 하였습니다. 명은 그것을 알면서도 굳이 행했습니다. 그날 밤 명은 최 대사원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차사의 모습이 아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신해서였지요. 꿈속은 기이하게도 20년 전 과거 시험장이었습니다. 최진사, 그대는 잊었는가? 20년 전 그대가 과시에 낙방하고 낙향하려 할 때 그대의 손을 붙잡고 자네의 재주를 썩히지 말게라며 쌀 한 가마와 붓을 쥐어준 벗을 잊었는가? 최 대사원은 꿈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대감은 죄가 없네. 그가 지키려 한 것은 굴량미가 아니라 굶주린 백성이었네. 병조 판서가 탐한 것은 굴량미가 아니라 그 굴량미를 지키는 김대감의 자리였네. 자네가 지금 눈을 감으면 평생의 은인을 저버린 배신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야. 그뿐인 줄 아는가. 명이 손짓하자 꿈속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흙먼지 구덩이에서 찢어진 손으로 탄원서를 움켜쥐는 청아의 모습, 그리고 병조 판서의 아들에게 팔려갈 뻔한 청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네가 외면한 그 충신의 딸이 지금 어떤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아는가? 저 여인의 눈물이 자네의 목을 조르게 될 걸세. 자네가 지금 눈을 감으면 저 맑은 영혼이 더러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일세. 다음 날 아침 최 대사원은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청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입궐하여 어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김대감의 재수사를 청했습니다. 전하, 신이 벗의 고초를 외면한 소인배이옵니다. 허나 김공의 결백은 신이 보장하옵니다. 만약 김공이 죄가 있다면 신의 목을 먼저 치시옵소서.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노한 대사원의 모습에 결국 재가를 내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왕명이 떨어지자마자 의금부는 최 대사원이 가져온 탄원서의 증언을 토대로 병조 판서의 창고 장부를 대조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의금부는 역참 영수결과 병조 장부를 맞대었고 포도청이 사사 창고를 연이어 압색하였습니다. 진실은 빠르게 밝혀졌습니다. 김대감을 모함했던 간신배들이 줄줄이 하옥되었습니다. 그들의 창고에서는 빼돌린 굴량미가 산더미처럼 발견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김대감의 관직을 복구하고 파직 교지를 거두었으며 어이를 급히 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김대감 댁으로 어이와 함께 교지가 도착했을 때 집안은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잔칫날처럼 들썩였습니다. 아씨, 아씨, 대감마님 누명이 벗겨졌답니다. 돌쇠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성상께서 아버님의 충심을 알아주셨습니다. 청아는 교지를 들고 아버지의 침소로 뛰어들었습니다. 며칠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김대감이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는 딸의 손에 들린 교지를 보았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맑은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내 딸, 내 착한 딸, 내가 이 아비를, 내가 내 명예를 지켜주었구나. 고맙다. 이제 여한이 없다. 김대감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의 어깨 너머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깨달은 자의 눈에는 차사의 모습이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청아에게는 보이지 않는 명을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딸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청아는 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누구를 보시는? 헉! 청아의 눈에 방구석에 선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본디 차사의 모습은 임종을 맞는 자와 혹은 차사가 스스로 허락한 간절한 인연에게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만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도록 명이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었으나 귀신처럼 무섭지 않고 오히려 깊은 슬픔과 연민을 담은 눈을 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아는 직감했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자신과 아버지를 도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탄원서를 날려준 그 바람도 마파도대 고모를 넘어뜨린 그 장난기도 모두 저희의 소행이었음을. 혹 아버님을 모시러 오신 분이십니까? 청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청아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천개의 법도를 어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가셔야만 합니까? 이제 막 억울함이 풀리셨는데. 아가씨, 이승의 억울함은 푸셨으나 하늘의 명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저도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히 가실 것입니다. 명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가 문을 활짝 열며 방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이를 모시고 온 것이었지요. 대감마님, 아씨, 어이께서. 이 선비님은 뉘신지요? 어이보다 먼저 오신 다른 의원이십니까? 행색을 보아하니 용한 치매 같으신데. 돌쇠는 명을 보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명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백 년 차사 노릇에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김대감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대감, 이제 가시지요.
돌쇠와 어이의 눈에는 그저 대감이 마지막 숨을 고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대감은 딸의 손을 놓고 평생 지켜온 충신의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청아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아버지를 편히 보내드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명이 김대감의 영혼과 함께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 애원이 담겼습니다. 청아가 붉어진 눈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벼루에 물을 붓고 다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한지에 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분놀림에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명에 대한 알 수 없는 연민,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알 수 없는 은인에게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방 안에는 묵향이 더욱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서방님, 성함도 모르오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이토록 평안하게 해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벌을 받으실지 저는 모릅니다. 비록 이승의 것이라 가져가실 수 없을지오나 저의 마음입니다. 그녀가 내민 그림 속의 난초는 금방이라도 맑은 향기를 토해낼 듯 생생했습니다. 명은 차사의 신분으로 인간의 물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담긴 물건은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인간의 정이 깃든 물건은 차사의 영체를 태우는 불과 같았습니다. 다만 지극히 맑은 염원이 담긴 청정한 물건은 예외라 하였으나 명은 수백 년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림에 닿는 손끝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이 그림에 닿는 순간 그림이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묵향이 더욱 진하게 피어오르며 그림 속 난초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은 그 그림을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수백 년 묵은 그의 심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소멸시킬 독이라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청아를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가씨의 그 맑은 묵향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가씨의 그 붓끝이 저의 얼어붙은 시간을 녹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명은 김대감의 영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청아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청아는 책상 오른편에 한 잔의 맑은 먹물을 늘 올려두었다. 이름 모를 은인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저승의 문턱, 모든 원혼이 통곡하는 삼도천을 건너 명은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석이 이미 모든 것을 고해 바친 후였습니다. 차사명, 내가 감히 인간의 생사에 개입하고 정해진 명을 이틀이나 지연시켰으며 동료의 임무를 방해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막중하다. 너는 당장 지옥의 불길에 던져져 소멸되어야 마땅하나. 염라대왕이 명의 품에 안긴 난초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에서는 여전히 맑은 묵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림이로군. 내가 인간에게서 받은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죽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명은 담담히 자신의 죄를 청했습니다. 신기한 일이로다. 인간의 정이 이토록 맑을 수도 있단 말이냐. 부정한 인간의 물건이 닿았는데도 내 놈의 영체가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저 여인의 맑은 기운이 내게 스며들었구나. 염라대왕은 명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구한 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한 인간의 억울한 명예였고 그로 인해 억울한 원귀가 생기는 것을 막았으니 저승의 명부 또한 바로잡혔다. 내가 인간의 정에 홀린 것은 죄이나 그로 인해 하늘의 정의를 세운 것은 공이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는 죄인이 벌을 내리겠다.
너는 차사의 직을 박탈한다. 석의 입가에 스쳤던 미소가 굳었습니다. 대신 너에게 새로운 직을 내린다. 앞으로 1000년간 인연의 문을 지키며 이승에서 미처 풀지 못한 억울함과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오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다음 생을 인도하는 경청의 문지기가 되어라. 그것은 벌이었습니다. 끝없이 원한 맺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지요. 죽음보다 더한 망각의 형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잊지 못하는 그 묵향이 다시 내 앞에 당도하는 날 너의 1000년 형벌도 끝이 날 것이다. 명은 묵묵히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벌이 아닌 그녀의 다음 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연의 문 앞에 서서 수많은 영혼을 맞이하고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성 북촌의 집은 다시 웃음을 찾았으나 김대감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가문은 회복되었습니다. 청아 아씨는 어진 선비에게 시집가라는 왕의 중매도 명망 높은 가문의 청혼도 모두 사양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날의 묵향과 그 묵향 속에 서 있던 그이에게 비쳤사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학문에만 정진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청아는 평생을 홀로 살며 아버지의 뜻을 기리고 굶주린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토록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고 그녀가 쓰는 먹은 언제나 가장 맑은 물로만 갈았습니다. 그녀의 서재에는 언제나 가장 맑은 먹물 한 잔이 따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이면 밤을 새워 난초를 그렸습니다. 그 난초 그림 곁에는 언제나 선비님께라 적은 봉투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러 청아도 백발의 노파가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맑은 묵향이 감돌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청아는 자신이 다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70년 전 그날 밤 보았던 그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검은 도포 대신 묵향처럼 은은한 빛이 감도는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천년의 슬픔을 담은 듯 깊었으나 더 이상 저승의 냉기 대신 1000년간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준 자의 깊고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선비님. 명 또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혼을 묶는 밧줄 대신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70년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어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가씨의 난초 그림은 단 하루도 시든 적이 없었습니다. 명이 품속에서 70년 전 그 난초 그림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바래지 않았고 묵향은 처음처럼 맑았습니다. 청아가 그 손을 잡자 두 사람의 발밑으로 꽃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에서는 청아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리고 명이 1000년을 기다렸던 맑고 서늘한 묵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오직 그리움의 향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